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우연한 계기로 묻지마 관광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이었고 경험이었으며 그때는 내가 묻지마 여행을 해본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삶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경험을 선물해주곤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앞서 말한 대로 15년 전쯤 동네 대중목욕탕에서일 거예요. 목욕을 끝내고 잠시 나와보니 목욕탕 안에 있는 평상에서 동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맨 채 무언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다 아는 여자들이고 해서 음료 한 캔을 사서 그 무리 곁으로 다가갔죠. 전 자연스럽게 뭔데 그렇게 재밌냐고 말을 건네니 저보고 잘 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끼리만 재밌어 하기 너무나 아쉬웠는데 저보고 이리 와서 같이 거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보지 않았냐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형님이 얼마 전에 묻지마 관광에 다녀왔는데 이 형님 짱만 대머리여서 처음엔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대머리라서 실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며 그 대머리가 힘께나 썼다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더 디테일하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무리들 중 얼마 전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그 형님에게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며 난 늦게 와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더 말하기 쑥스럽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다시 또 동네 여자들 뒤집어지고 아주 웃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중 다른 여편네가 갑자기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한번 다녀온 그 형님에게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묻자. 단번에 그 형님이 그럼 자기네들도 여행 한번 해볼 거냐며 자기가 오늘 내로 알아보고 내일 연락들 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얼떨결에 좋다고 하면서 그럼 형님 연락 기다린다고 말하며 옷을 입고 목욕탕을 나왔지요. 진짜 그때만 해도 그냥 얘기거리고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 형님이란 여자가 진짜 묻지마 관광을 주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농담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다음 날이 되니까 상황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50대 중반에 남편 출근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서 여느 때처럼 아침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어제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들 중 한 명인 동네 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니 이렇게 빨리 결정 낼 줄 몰랐다면서 아까 그 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제 목욕탕 멤버 그대로 같이 떠나기로 했으니까 준비들 하라고 했다며 나보고 자기도 갈 거지? 라고 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고 시치미 떼듯 말하니 뭐긴 뭐냐며 묻지마 여행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는 놀란 듯 그걸 어떻게 가냐고 쑥스럽게 말하니 자기도 처음인데 뭐 어떠냐며 동네 여자들 그 형님 빼고 다 처음이라면서 나보고 자기도 꼭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까지 가면 총 인원이 12명이라고 말하며 그쪽도 보니까 딱 12명 나올 거니 인원수 꼭 맞춰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사명감에 걸린 듯 가고 싶은 건 둘째치고 괜스레 제가 인원수를 꼭 맞춰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며 얼떨결에 저도 간다고 그랬죠. 드디어 묻지마 관광을 떠나기로 한 날 남편 출근 보내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동네 여자들이 335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들 등산복을 맞춰 입고서 마치 진짜 등산을 가는 것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뭐 저 또한 그렇게 입긴 했지만요. 그렇게 하여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여자 한 명이 저보고
너무나 설렌다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묻지마 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느낌을 몰랐는데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설렌다고 말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렇다고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설레던지. 남편과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 같은 거 있고 산지 오랜데 진짜 오랜만에 두근두근 거리는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으로 올라탔죠. 그런데 이게 뭐야? 버스 안이 텅텅 빈 거예요. 남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주선했던 그 형님이 그런 분위기를 캐치했는지 아유 자기들 실망하지 말라며 남정네들은 좀 이따 탈 거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냐며 한 명씩 자리에 앉았답니다. 좀 이따 타게 될 옆자리 파트너를 위해서 한 자리씩 비워두고 앉았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몇 분을 더 달리니 어느 갓길에 버스가 세워졌고 차창 밖을 내다보니 남정네들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등산복을 입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정말 심장박동수가 말도 못하게 뛰더라고요. 너무나 설레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남자들이 버스 안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답니다. 한 명씩 올라탄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줌마 옆에 자리 잡아 앉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살짝 보면서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군살 하나 없고 아주 다부진 체격에 키도 크고 잘생긴 등산모를 푹 눌러 쓴 남정네가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여기 온 다른 남자들 중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죠. 아니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옆에 다 앉다니. 가슴이 두근두근 더 뛰기 시작했어요. 우린 잠깐의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 아직은 쑥스러워서 별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 쪽 사회자 한 명이 툭 나와서는 인사를 하면서 그냥 신나게 놀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기기가 켜지고 노래를 부르고 버스 안은 아주 벌써부터 술판에 춤판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안 친해질 수 있나요? 남자들과 금세 거리낌 없이 놀며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여자들은 벌써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에 질세라 제 옆자리 파트너와 재밌게 놀려고 마음을 먹고서 술을 더 들이켰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그 남자와 함께 버스 통로에서 잠깐이나마 브루스를 쳤는데 버스 기사가 위험하니까 춤은 추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창피함에 다시 자리에 앉으니 제 파트너인 그 남자도 무안함에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그러면서 우린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건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나 더운지 땀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자꾸 손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길래 저는 그 모습에 실례니까 이제 모자는 벗으시라고 말하면서 대신 모자를 벗겨주려고 손을 갖다 대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아니라고 그러지 뭐예요? 그때만 해도 모자 쓰는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만의 자유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와 제 파트너는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모자를 계속 쓰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그 형님이 묻지마 여행에서 대머리를 만났다는 게 생각이 나서 저 또한 그제서야 촉이 단번에 오더라고요. 이 남자 대머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저는 혹시 몰라 장난스럽게 모자를 잡고 휙 벗겨버렸더니 웬일이니? 아주 훤칠한 대머리더라고요. 그것도 앞대머리요. 뒷머리만 풍성하고 앞은 훤히 벗겨진 대머리였답니다. 저는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저번에 그 형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대머리라고 해서 실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 말 말이죠. 대머리가 힘이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대머리란 것 빼면 이 남자 다 괜찮았거든요.
키도 크고 몸도 다부지고 솔직히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전 거기서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말았죠. 그리하여 저는 묻지마 여행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고, 저 역시도 거기서 만난 남자가 바로 대머리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끝이랍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좋긴 했지만 죄책감도 밀려오고 남편이 알면 어떡하나 걱정이 더 앞섰거든요.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만 만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누군가 묻지마 여행을 제안하면 그땐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내가 갈 건지 아니면 안 갈 건지. 희열도 있었고 충분히 재미는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전 직장에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월세와 물가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봉이 높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방에서 약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 같이 와서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그만두고 엄마 약국과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저희가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같이 이끌어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전세 자금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엄마 약국 및 가게들은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의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6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며 항상 즐겁게 일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언제 회사가 없어질지, 경제 위기가 오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등 불안한 요소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작은 회사의 텃세는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열심히 일하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월급도 늘었기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가며 엄마한테 배웠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던 것들은 저희 회사 경험으로 엑셀과 전산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밑에서 일한 지 1년 6개월쯤 돼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이사 오면서 엄마한테 도움받았던 전세 자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돌려받으려고 보태준 거 아니니까 이 돈을 기반으로 생활을 좀 더 안정을 찾고 아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아기 생각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중에 손주 생기면 이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주시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도 목돈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더 모으고 아기가 생기면 우리 집을 사자는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도 시험관도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살면서 아기가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고 안 생긴다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과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알뜰히 쓰고 저축한 덕분에 저희 나름대로는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을 살까 하였지만 전세도 나쁘지 않으니 저희 명의 편의점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기 문제와 편의점 차리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대뜸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왜 포기하냐? 편의점을 뭐하러 차리느냐? 집은 왜 안 사냐? 등등 그 외에 엄마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셨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넘게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여러 번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임신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지내면서 아기가 생기면 낳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게다가 엄마 밑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우리 편의점도 하나 가지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냐? 집을 사든 전세로 살든 우리 부부가 상의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것인데 도대체 왜 문제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할 거면 앞으로 얘기해주지 말고 묻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애도 아니고 이제 둘 다 40대인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하는데 오셔서 왜 보고 안 하냐고 뭐라 하시고 어쩌다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남의 노후를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뭐라고 하시고 도대체 노인네 노후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도움을 받았으면 눈치껏 알아서 돌려줘야지 왜 안 주냐고 하시고 예전과 다르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지적과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으로 대하시고 밖이나 집에서는 가족으로 대해주셨는데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하 직원처럼 하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칭부터 김서방에서 김과장으로 집에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남편이 몇 년 전 처음 산 중고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들이 와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부서지고 남편도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킬로수도 25만 킬로가 넘어가니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장모 가게에서 일하는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 새 차로 바꾼다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도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분명 저희 엄마 도움이 컸고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고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위가 지나쳐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 엄마인 저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몇 번이고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였지만 엄마는 변한 거 없다고 부인하셨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안 줘도 된다고 엄마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기억은 없고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드렸더니 그동안의 이자는 안 주냐고 물으셨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맞춰서 드렸더니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건 은행이자 기준이고 엄마가 생각한 이자 기준이 아니라며 추가금을 요구하셔서 그만큼 더 드렸습니다. 저희 편의점 오픈할 때는 와서 보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심지어 엄마 가게에서 저희 부부는 주로 일하고 한가한 시간에 알바가 오면 저희 가게에 가서 저희 알바를 보내고 저희 부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가게 알바들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면서 트집을 잡고 괴롭히니 알바들이 다 그만두었고 저희가 저희 가게를 못 가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도 집에 못 가고 추가 근무를 하거나 편의점인데 낮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편의점 할 준비도 안 된 것들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참다 더 이상 엄마 가게에서 일을 못 하겠다며 다른 직원 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원이 오거나 안 구해지더라도 2달만 더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도 저희 엄마를 고용주 외에 장모님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힘든 것들 먹게 살게 해주었더니 배신을 했다며 사위로 생각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한 상태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인티사르이고 25세이며 미냐주의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2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의 가족이나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가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살다 보니 이혼한 여자의 삶은 항상 복잡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혼한 여자가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항상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장난과 애정 표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혼 후 결혼 생활 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 결혼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며 인생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허락 없이 외출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다시 결혼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죠.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너무 주의 깊거나 진지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는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제 자유를 방해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쯤 사촌인 이마드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남들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죠. 모든 일에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남편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쉽게 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항상 넘쳤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마드와 결혼하면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못할 거라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정말 성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집에 살다 보니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마드와는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원하는 자유를 줄 거라고 믿었죠. 이마드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고모 집에 인사하러 가는 게 어때요? 이마드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안 가면 고모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안 가면 뒷말이 나올 거야. 하지만 이틀 정도는 기다려서 여행 피로가 풀리도록 하자. 이틀 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모 집에 갔고,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모두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마드의 어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음료를 권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으셨죠. 이마드는 어디 있니? 고모님은 자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 기회야라고 생각했죠. 저는 고모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차를 좀 끓여드릴까요? 이마드에게 몰래 다가갈 핑계가 필요했으니까요. 고모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차 좀 끓여라.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저는 집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마드의 방은 부엌과 가까웠고 어머니와 고모님이 있는 곳과는 멀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마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깨우지 않으려 신중하게 손길을 뻗었죠. 제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하고 싶었어요. 부드러운 손길로 경계를 시험하면서 그가 저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가 제 의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제 계획의 핵심이었죠. 그가 제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제 손길을 느끼는 듯했죠.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그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 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우리 엄마랑 고모가 바로 옆에 있어. 그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날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속삭였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왔어? 뭐가 문제야? 그냥 인사하러 왔어. 오랫동안 못 봤는데 내가 그리웠다고 저는 순진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 이마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너는 내 형제나 다름없잖아. 그렇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마드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채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형제처럼 말이야. 그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와서 우리랑 잠깐 같이 있어. 내 고모님과만 있을 순 없잖아. 우리도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지. 이마드는 망설이며 혼자 저와 남기 싫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어. 먼저 가. 내가 금방 뒤따라 갈게. 그는 이 상황을 피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방을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척하고 손을 문지르거나 아무 목적 없이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마드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 그가 이제 좀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 이마드, 뭐가 그렇게 급해? 내가 너를 그리워했다고 말할 기회는 줘야지. 그는 깊게 한숨을 쉬며 상황에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좋아, 어서 나가. 옷 좀 갈아입을게. 곧 따라갈 거야.
저는 마지못해 방을 나섰지만 떠나기 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마드는 짜증과 망설임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하지만 넌 날 미치게 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마드는 이미 거실에 나와서 제 어머니와 고모님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저와 방에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감추어진 감탄이 엿보였고 그가 우리가 나눈 순간들을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동안 저는 그의 눈빛에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으로 다르게 보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저는 느꼈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차를 마친 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컵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마드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차에 설탕을 더 넣고 싶어. 그는 혼자 저와 남기 위한 핑계를 대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쳤고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사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너는... 이마드는 잠시 침묵하며 저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는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이제 내가 단순한 사촌처럼 느껴지지 않아. 뭔가 더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마드? 그는 머리를 저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너는 더 이상 내 여동생 같지 않아. 내 눈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마드, 내가 착각하는 거야?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거지. 그렇지.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망설임과 불편함은 그가 점점 저에게 끌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속삭였습니다. 좋아, 그냥. 천천히 말해줘.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동안 이마드는 말했습니다. 설탕을 챙겨서 나가. 컵은 내가 나중에 씻을게. 신경 쓰지 마. 저는 이 순간을 이용해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는 놀라며 가벼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혼한 거야, 인티사르? 너처럼 아름답고 명랑한 사람이 이혼하다니 말이 안 돼?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때문은 아니었어.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거든. 문제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 두 마리 뱀 같았지. 그들은 모든 일에 끼어들었고 나를 편하게 놔두지 않았어. 이마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 그런 일들은 복잡하지. 하지만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그런 일을 겪어선 안 되지. 그가 점점 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제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티사르, 넌 혼자 다니면 안 돼. 위험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왜? 내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누군가가 널 안전하게, 그리고 바쁘게 지켜줘야 해. 저는 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마드, 도전적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인티사르, 넌 정말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부어클라와 제 어머니와 고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를 맞이했지만 이마드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감탄이 그